서울교육삼락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릴 말씀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얘기로,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이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을 이 역사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호모사피엔스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은 24시간으로 따졌을 때 1분 17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극히 근대적인 일인데 1분 17초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인류의 역사는 엄청나게 변했죠. 이 엄청나게 변한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생명체가 생성이 됐다 하는 것을 보실 텐데, 이게 37만 년 전에 생명체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이 출현한 것은 겨우 30만 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식량을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게 된 것도 10,000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산업혁명, 또 개인 컴퓨터가 생긴 것은 산업혁명은 250년, 그리고 개인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지금 50년의 역사도 안 된 아주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래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인쇄술이 발달된 것은 우리 직지심경이 14세기에 제일 먼저 시작이 됐지만, 이 독일의 구텐베르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세계 역사의 인쇄술의 기원은 14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와서 전기기관, 또 전구, 전화, 또 자동차, 또 1960년대에 달이 인간의 처음 로켓을 보내서 달에 착륙을 했고요. 그리고 근래에 휴대폰,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 커브를 보시면은 이 커브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 커브의 각도는 바로 얼마만큼 빨리 이 문명의 발달, 그리고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발전의 속도를 보면, 여기 있는 이 커브 같이, 까만 선의 커브 같이 이런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은 이 빨간 선 2개의 예측 중에 하나를 대부분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정상적인 예측이라고 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이제 여유롭게 이 시대를 살면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이 가능하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어떻게 벌써 여기 와 있지? 어느새 이런 변화가 있었지? 하는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라디오를 보면은 진공관에서 이제 반도체 라디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온 것이 1960년대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대단한 변화고 엄청난 발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다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지금의 휴대폰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변화가 얼마만큼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또 변화의 중점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의 변곡점에는
늘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 농업혁명이 일어날 때에도 농기구가 개발이 되고 또 농사하는 시절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4세기에 이 금속 활자가 그 발명이 되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식정보혁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인쇄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구라파의 종교혁명의 기폭제가 됐고요. 또 이 인쇄혁명을 통해서 그전에는 귀족이나 성직자만이 그 읽을 수 있던 이 문자를 일반 대중들도 읽을 수 있게 그 문맹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이 세상의 이 문명을 바꾼 그런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의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 20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지식정보혁명, 이 모두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런 그 인류의 문명이 급격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강대국으로 그 변했고 또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전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요, 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했고 또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과학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경제력, 또 군사력, 또 과학기술력을 그 별도로 생각을 하지만은 과학기술력이 발달이 돼야 경제력이 그 육성이 되는 것이고 또 군사의 그 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술 우위를 지녔던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했죠. 아시지 않습니까? 헝가리까지 그 점령했던 몽골, 또 그 불 꺼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영국, 그리고 또 경제 대국이 된 일본,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 이런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그 근간에는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몽골하면 여러분들이 그 잘 모르실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징기스칸의 이 기술자 우대 정책, 이것은 그 당시에 징기스칸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학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버지가 그 족장이었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몸소 깨달았던 참 성각자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신기술을 가진 자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이 개인적으로 그 체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할 때 기술자는 절대 죽이지를 않고 그 잘 모셔서 첨단 무기와 첨단 기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적은 수의 군대로 전쟁을 할 경우에 필요한 그 군사 기술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기술자 우대 정책을 보면요, 이 콰레즘 제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나라에 이 기술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복한 후에 기술자 6만 명을 체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들을 그 뭐 가두든지 아니면 고립시키든지 했는데 징기스칸은 수도 카라코름으로 데리고 와서 집단 정착촌을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호하면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무학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지도자고, 바로 그것이 몽골이 헝가리까지 점령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14세기, 15세기부터 그 발전했던 영국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은 14세기 초반까지는요, 그 유럽의 변방에 있으면서 제도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프랑스 계통의 국가였어요. 그리고 산업은 없고 양치기들이 있는, 양을 쳐서 양모를 수출하는 것으로 그 이제 나라의 경제를 지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프랑스 북부의 프랑드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 양모를 수출을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상하시기에 그 불란서와 이 벨기움, 벨기에와 그 국경 사이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프랑드로 지방이라고 하면은 이 지방이 벨기움의 그 브뤼셀 위에 그 지역이 대부분 그 프랑드르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5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문명으로 뒤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그 14세기 중반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 그 왕위 계승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이 프랑스 계통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그 국왕은 대부분 프랑스의 이 귀족 중에서 그 왕을 초빙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 그 프랑스의 왕이 돌아가시니까 왕위 계승권을 이제 누가 계승할 것이냐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왕위 계승권에 상당히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이지만은 내가 프랑스의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왕위 계승권을 주장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귀족 중에 그 필립 6세를 옹립해서 왕으로 추대를 했죠. 그랬더니 영국의 국왕인 에드워드 3세가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영국의 양모를 수출 안 하겠다 하고 양모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란서에서는 자기네 산업의 근간이 이 양모였는데 양모 수입이 안 되니까 그 필립 6세가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이 섬나라가 아니라 지금 그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지방, 그 보르도 지방의 그 영토와 그리고 파리 북방의 일부 영토가 영국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필립 6세가 이 영국의 영토를 이제 그 몰수하겠다 하는 선언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백년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이 사실은 116년에 걸쳐서 계속됐는데, 바로 이 백년 전쟁이 영국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전기가 마련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프랑스의 그 초록색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르도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파리 위쪽이 이제 일부가 영국 영토였는데, 백년 전쟁 동안에는 중간에 영국이 아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이 테두리를 그은 그 지역이 그 백년 전쟁 중간까지 그 영국의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잔다크가 나오면서 그 오를레앙부터 전쟁이 이제 역전이 되면서 이제 백년 전쟁이 종말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프랑드르 지방에 있던 이 모직물 업자들이 섬유 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료가 있는 대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드르 지방의 기술자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일부는 영국으로 가고 그리고 일부는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모직물 제조 기술이
영국으로 이전이 되는 아주 그 획기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1차 기술 이전이 이제 훗날 영국 산업혁명의 기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년 전쟁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 다크가 오를레앙에서부터 참전하면서 그 영국이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년 전쟁 결과의 어두운 면은 영국이 섬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면만 있느냐? 그 언제나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그 이제 민족적인 감정이 워낙이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프랑스 계통의 국가에서 탈피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양모 수출국에서 모직물 생산국으로 전환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나라가 되니까 이제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면은 해양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해양 국가로의 전환하는 그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모직물을 제조하고 그리고 영국이 그 전까지는 모직물이 너무 비싸서 수요가 있더라도 뭐 공급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 모직물 제조 기술이 영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모직물에 대한 수요가 영국 내에서는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잉여 모직물을 프랑스 같은 그런 귀족들의 수요가 많은 이런 나라로 수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수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은 영국 그 지도 옆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지역이 바이킹 해적들이 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뭐 덴마크 이런 나라가 지금 그 바이킹 국가들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상선이 모직물을 싣고 바다로 나가면은 해적들이 출몰해서 항상 약탈을 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상선이 무장을 해서 해적선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15세기 말에 헨리 7세가 무기 제조를 이제 명해서 그 대포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유럽에서는 청동기 대포가 그 최신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불행하게도 청동기보다는 철이 많이 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청동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철을 가지고 대포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철광석이 풍부한 영국이 철제 무기를 제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개발을 해서 이제 대포가 만들어졌죠. 이 대포를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 영국의 철강 산업의 중심지인 서섹스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조했던 이 철제 대포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청동기는 고열에 이게 팽창하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철은 팽창 지수가 청동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포를 한참 쏘면은 이 포신에 열이 생기는데 청동기 대포는 포신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철제 대포는 포신이 그 팽창을 덜 하니까 화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철제 대포였고요. 청동기 대포는 쏘면 쏠수록 그 사정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제 대포가 상선의 이제 주 무기가 되면서 무적의 함대를 이제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상선 또 영국의 해군력 이게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 영국으로부터 철제 대포를 수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16세기 후반부터는
무기 수출 대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군이 이제 바다에서 활약을 하고 그때까지 무적의 함대였던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면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구축했던 게 영국의 역사인데 그 근원은 바로 모직물 제조 그리고 또 철제 대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그 과학 기술력이 근간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살펴보죠. 일본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그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본 내에 전투가 그 심했지 않습니까? 다이묘들 사이에 그 항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1543년에 일본의 그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네가시마가 휴스 밑에 있는 그 섬인데요. 바로 이 섬에 중국 상선이 표류를 해왔는데 그 배에 3명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철포에 대한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영주지요 다이묘들이 이 포르투갈인들한테 철포를, 그러니까 총입니다. 총을 개발하게 해가지고 그 모조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제일 많이 그 이 기술을 도입했던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던 그 시발점이 됐던 거고요. 또 일본도 영국이나 비슷하게 철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사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제철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일본이 참 아주 이 문명 국가에서 문명국으로 그 이제 도약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총이 그 위에 있는 총이 바로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져왔던 그 첫 번째 철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잘 아시지만은 그 1864년에 그 명치 유신이 일어났는데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이지 유신 시기에 그때 그 이제 정부의 실권자 중에 한 명인 이와쿠라 토모미라고 하는 이 대신이 1871년도에 구미 시찰단을 구성을 합니다. 한 100여 명의 시찰단을 구성을 해서 유럽과 미국을 1년 10개월에 걸쳐서 이제 순방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계기가 돼 가지고 그 일본이 이제 새로운 문물을 그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구미 사절단에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와쿠라 토모미고요. 또 그 옆에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초창기에 그 구미 사절단으로 유럽과 미국을 순방하면서 일본을 바꾼 그런 인물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의 기술자들을 초빙을 하는데 그 당시 일본 수상의 급료가 800엔일 때 그때 그 영국 기술자인 카길에게 2000엔이라고 하는 거액의 급료를 지급하면서 이 과학 기술자들을 우대했다는 그 얘기가 이제 유명한 그 일본의 일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미 사절단이 유럽과 미국을 순방하고 온 이후에 일본에서는 유학생들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각 분야별로 특출난 인재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어느 사람은 독일로, 어떤 사람은 영국으로, 또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제 계획적인 유학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본의 새로운 과학 기술의 기틀을 마련하게 했는데
지금도 그 약학, 수학, 물리 이런 그 분야에 그 회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약학회 회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입구에 흉상이 있고요. 또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그 처음에 유학을 가서 일본의 그 과학기술을 도입한 그런 인물들을 아직도 그 기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약학의 나가요시라는 사람, 또 수학 분야의 기쿠치 다이로쿠라는 사람, 또 물리 분야의 야마가와 겐지로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아주 일본에서 그 숭상받는 그런 인물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노벨상 수상자가 과학 분야에 일본은 지금 25명이 나왔는데 그 25명이 나온 그 기틀이 바로 그 150년 전에 이런 계획적인 육성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틀이 됐다. 그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그리고 간략하게 그 슬라이드 몇 장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1999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그 요소가 뭐냐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경제 그 생산성의 3대 요소라고 하면은 자본, 노동, 또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1999년도에 자본과 노동과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기여도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본에 대한 기여도가 24%, 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27%, 과학기술에 대한 기여도가 무려 49%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다음 해인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여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조사했는데 19%인데 지금은 뭐 상당히 높지만 그 격차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 과학기술 보좌관 그리고 고문을 했던 이 바네버 부시라고 하는 분이 이 과학 영원한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썼고 이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됐고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이제 새로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여기 빨간 걸로 표시한 그 부분을 보시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미국이 선진국으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서 이 기본 방향이 기술에서 과학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뭐 지금부터 그렇게 멀지 않죠. 한 20년 전밖에 안 되는데 1995년도에 이 클린턴이 그 국가안보과학기술 전략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과학자들한테 작성하게 합니다. 과학기술 보좌관한테 이제 이런 것을 맡겨서 작성을 했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종래의 산업수단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정책을 이제는 경제 및 산업정책보다 우위에 놓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놓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빌 클린턴 대통령도 1997년 5월 달에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정보화 사회는 과학기술의 틀 위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60% 이상이 과학기술에 그 힘입고 있다 하는 얘기를 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지금 살펴보신 몽골, 또 영국, 일본, 미국 그 모두가 과학과 기술에 그 중점을 두었던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이제 각 나라가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역 전쟁이 이제 그 21세기 초반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는 그 미국이 기축통화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자기네가 기축통화를 그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그런 야욕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금융 전쟁으로 이제 비화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최근에 한 20년 동안은 금융 전쟁에서 다시 기술 전쟁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그 이제 다투고 있는 그 근간에는 누가 기술 패권을 잡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술 패권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기술 패권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술 패권주의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제품에 대한 규격을 지배를 하고 국제 표준을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죠. 지금 아이폰의 기술,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기술, 누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게 누가 그 특허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그 하나의 큰 전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적재산권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경쟁의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우리의 경제 우방, 또 외교 우방, 이런 우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기술에 대한 우방이라는 것은 존재가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가 선진국이 되느냐 또는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력으로 고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력을 길러가지고 기술 전쟁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21세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 선진국은 영원한 기술 선진국, 기술 후진국은 영원한 기술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 발전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는 지금 10위권 내지는 10위권 안에 들어 있고요. 또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은 이 선진 63개국 중에 23위에 해당됩니다. 여기 별표한 나라가 아시아에 있는 국가나 또는 중동에 있는 국가인데, 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 대만, 카타르, 중국, 이런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고요. 일본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조금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문별로 보면은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이런 분야,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학기술 분야만 잠시 살펴보면요. 맨 밑에 있는 그 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를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국가 경쟁력의 순위보다 과학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현저하게 뭐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그 과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산력은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그 글로벌 제조업 경쟁 지수가 5위였고요. 그리고 작년 2026년에는 뭐 거의 비슷한 그 6위로 지금 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지수를 보면은요. 그 2020년에는 우리가 10위였는데 2021년 금년에는 뭐 현저하게 앞섰죠. 5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라고 하는 이 사설기관에서 그 국가의 혁신 지수를 그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발전하는 이 속도나 또는 그 이제 세계적인 인지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한 이 지표를 말씀드리면 한국은 2020년도에 국가 경쟁력이 23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본은 34위입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은 한국이 그 AA고요. AA이고 그리고 일본은 좀 후퇴해서 A 플러스로 한국보다 한 단계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R&D를 하는 그 1000대 투자 기업 중에 일본은 우리보다 무려 한 6배, 뭐 7배, 한 2006년 예를 보면은 한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인프라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소재 부품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이 그 부분에 대한 대일 무역 적자도 154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좀 더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도표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국가 경쟁력은 바로 과학기술력에서 나오는데 로마나 몽골이나 영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 강대국이 됐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초점은 과연 과학기술에 얼마만큼 그 신경을 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하고 이제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과학의 그 발전 단계를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을 보면 기초과학에서 이 기초과학을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응용기술, 또 원천기술이 그 후에 그 발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응용기술이나 원천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이냐,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획기적인 신제품을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러한 단계로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을 거쳐서 그리고 상품화 기술로 이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그 화살표,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그 수입 대체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역주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품을 만들고 상용화를 하고 신제품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 반도체,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육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연구기관을 통해서 응용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고 이제 그 2000년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전체 그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 이 슬라이드에 맨 밑에 이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제가 표시한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점을 지나서 우리는 응용기술에서 기초과학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낙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후배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우리 그 어린이들에게 이 꿈나무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초에 그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노벨상을 받은 이 여자분인데요. 아다 요나트라고 하는 이 교수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 한국 과학기술의 노벨상보다 더 중요한 게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이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과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그 주안점을 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다 요나트라고 하는 교수와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신 분이 참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죠? 누군지도 아시죠?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한 게 learn from yesterday.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어제까지 있었던 거에서 배우고 live for tomorrow.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삶의 그 의미는 오늘의 삶에서 찾고 그리고 hope for tomorrow.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살리는 쪽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the important thing,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not to stop questioning.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 그 무엇이든지 호기심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시대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분도 그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그 우리 삶에 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이고 바로 이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특히 그 과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또는 꿈나무들에게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일화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미켈란젤로. 왼쪽에 있는 분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상이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중에 하나인 그 다비드상이죠. 피에타상과 함께 다비드상이 아주 유명한데 이 다비드상을 그 개발한 일화를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그 조각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 이 높이가 한 5m가 되는 그 큰 대리석을 이제 그 갖고 있었습니다. 피렌체에 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조각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이런 유명한 조각가들에게 그 대리석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게 높이는 5m가 넘지만은 이 대리석에 흠집도 있었고 갈라진 틈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문제는 이게 그 큰 그러니까 가로로 큰 대리석이 아니라 세로로 긴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훌륭한 조각가들이 그 대리석을 가지고 도전할 생각을 거의 못했었어요. 그런데 26살의 미켈란젤로에게
그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원하는 그 모습의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 그 대신에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느 인물이라도 좋다 하면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 대리석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두 흠집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대리석을 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같은 걸작품을 만들게 됐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대리석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 돌 안에 다비드는 이미 있었는데 나는 그 다비드를 꺼내기 위해서 쓸모없는 부분들을 걷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다비드를 그냥 드러나게 한 것뿐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런 조각 작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런 그 과정의 작업을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그 어린이가 또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그 재능을 가지고 꽃 피울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자의 자세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흠집이 많은 돌덩어리라고 여기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다비드, 그러니까 뭐 좋은 인성 또는 좋은 능력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숨어 있는 이런 그 다비드, 그런 능력들을 전부 다비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비드를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는 노력 또는 어른들이 찾아주는 노력 이게 필요한 거고 또 어린이들 또는 이 후속 세대들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숨어 있는 이 다비드를 찾아내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학 기술이 그냥 경제의 그 일부분 또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소고 국가 경쟁력은 바로 과학기술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한 이 과학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신경 쓰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그 흠 많은 대리석 안에서 다비드를 끄집어내서 영원히 남는 불후의 명작을 만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각자의 그 능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울교육 삼락회 회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정재성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서울교육 삼락회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무한한 발전과 그리고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